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어서 이상한 드립이나 뭐 웃기려는 노력 같은 거 없이 바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5단원, 정말로 동아시아사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동아시아 단원 2단원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과정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연합국에서 논의를 했고, 그렇게 이제 일본의 패망을 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리고 사회주의를 이제 채택한 소련, 그리고 자본주의 미국이 거대한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각각 자신의 뜻과 맞는 국가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모습 배웠고요. 그런 체제가 냉전 체제라고 불리는 요런, 자, 지도로 바로 볼까요? 냉전 체제가 이제 형성된다. 이 동아시아에도 이렇게 냉전 체제가 형성돼서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공내전 얘기를 마지막에 했는데, 중국에서도 원래 중국을 통일하고 있던 국민당 정권 중화민국이 공산당에게 패배하면서 타이완으로 쫓겨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회주의 정권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남북한 얘기했고요. 일본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책임 국가이지만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주권을 회복하고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그리고 다시 강한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막 서로 이제 북한은 소련, 그리고 남한은 미국, 이런 과정, 그리고 중국, 소련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표시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뭐 사회주의의 상징 색깔이 빨간색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와중에 지금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펼쳐진 6.25 전쟁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대한민국 정권,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는데, 38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이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든든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애치슨 선언이 뭐냐면 미국의 동아시아 극동 방위선을,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선을, 라인을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긋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애치슨 선언, 쓴 선언 또는 애치슨 라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요런 얘기를 선언을 해버려요.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타당성이 높은 이야기는 남한과 타이완을 요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를 하는 요 상황이거든요. 요 이유가 북한과 남한이 너무나 붙어있고 중국과 타이완도 붙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까지 방위선을 설정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 좀 무력 충돌에,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북한 그리고 중국과 무력 충돌이 또 한 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만 안전하게,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필리핀까지 요 섬을 이제 중심으로 애치슨 라인을 이제 그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요 애치슨 선언이 일으킨 파장이 컸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 북한이죠. 북한의 김일성은 요 애치슨 선언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요 사실을 보고, 내가 북한이 사회주의 그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남한을 공격하고 침략을 하더라도 미국이 금방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요렇게 해석하면서 6.25 전쟁, 남쪽으로의 남침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되면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좀 지원, 그리고 소련의 묵인하에 북한이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한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38도선을 넘어서. 요런 지도는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여러분 뭐 TV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 6.25 전쟁 얘기를 뭐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좀 이제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내에서의 세부적인 흐름 같은 것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요. 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방금 애치슨 선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냉전에서의 흐름, 요런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은 중요한 사실들은 이 지도를 통해서 간단히 짚어보긴 할게요. 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6월 25일 새벽 4시쯤에 쳐들어오자 38도선을 일괄적으로 이제 거의 전 범위에서 침략을 합니다. 서울이 3일 만에 이제 침략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피난을 가죠.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너무나 기습적으로 당하는 바람에 저기 경상남도 지역까지 피난 우리가 후퇴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군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평화군 유엔군에 도움을 요청했고 더글라스 이제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이제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파병을 하는 거죠. 그때 유엔군의 최종 방위선이 이렇게 경상도 낙동강 지역까지 이제 낙동강 지역을 최종 방어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전세를 역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기습적인 작전이 필요했죠. 그걸 이제 실현시킨 게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이제 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죠. 기습적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게 성공을 하게 되고 영화로도 이제 나왔죠. 서울을 수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2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가 엄청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이 이제 수복되니까 우리는 이제 양쪽에서 여기 내려와 있는 공산군, 북한군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기세를 몰아서 쭉쭉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이제 전세가 역전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 38도선을 다시 우리가 재탈환하면서 뚫게 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죠.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저기 북한의 거의 이제 압록강 지역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김일성은 다급했죠. 소련에도 중국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중국에서도 미국 자본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겠죠. 왜냐면 지금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공산주의 국가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군이 이제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군의 전략이 뭡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자, 인해 전술 들어보셨죠? 사람 그냥 인구로 엄청난 인원으로 쭉쭉쭉쭉 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이런 인해 전술에 밀려가지고 다시 쭉 밀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이 다시 함락, 이 북한군 중국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50년 이제 겨울 때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흥남철수라는 거 미국 배에 무기 다 버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제 피난민들을 실었던 그런 사연도 있고 서울이 1월 4일날 이제 함락되면서 우리가 요런 이제 사연을 1월 일사후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충청도 지역까지 밀렸다가 요 38선을 이제 기준으로 전선이 이제 교착 여기서만 살짝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2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 간단한 흐름만 지금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는 요 흐름 속에서 이 정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무의미한 희생만 늘어나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전쟁을 그만 정지하자는 협정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실제로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을 잠시 정지한다. 우리가 휴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전 협정이 이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정전 협정이 이제 이런 이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뭐 이건 TMI지만 정전 협정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전 협정에 반대를 했죠. 막 우리 그냥 평양까지라도 원산까지라도 우리가 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저 공산당이랑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협정에서 빠지고 뭐 중국 대표, 북한 대표, 미국 대표, 연합국 대표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정전 협정이 조인이 되죠. 이렇게 6.25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뭐 매우 빠르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6.25 전쟁이 끝난 요 결과가 또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동아시아사에서 주제와 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디테일한 전쟁 내에서의 흐름보다는 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동아시아의 영향 이제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보면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미국 글자 엄청 크게 써있죠. 이거 아까 봤던 냉전체제에서의 글씨 크기랑 똑같아요. 근데 소련은 좀 작아진 거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북한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북한 간의 동맹관계가 매우 공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동맹이 강화되었다.
물론 소련도 여러 이제 좀 비밀적으로나 좀 뒤에서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했죠. 게다가 소련은 저쪽 왼쪽 동유럽 지역에 대한 공산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 어찌 보면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대표 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6.25 전쟁입니다. 소련이랑 중국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세력 볼까요? 남한, 일본, 타이완, 미국 또한 엄청나게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고맙겠죠. 미국이 이제 도와주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 다들 고맙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서로 이제 군사적으로 방어를 도와주기로 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한 단계 더 이제 공고해진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요. 일본도 요건 얘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51년도에 체결되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중.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주권을 되찾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안보 조약, 미일 안보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이제 일본과 든든한 이제 이런 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나아가서 일본 글자가 엄청 커졌죠. 요 6.25 전쟁 때 일본이 전쟁 물자, 군수품 이런 걸 생산을 막 하면서 경제가 매우 특수를 누립니다. 매우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거의 세계 3위권 국가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완, 미국은 이제 중국의 이런 성장, 아까 말했던 동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요 성장에 당연히 미국도 견제를 하게 되겠죠. 타이완을 더더욱 지원하게 되는 이렇게 냉전 체제가 보다 더 조금 이제 심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6.25 전쟁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쟁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냉전을 대표하는 전쟁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남전, 베트남전,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이제 2015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베트남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이 일단 우리 동아시아에 포함은 된다고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일단 베트남 위치부터 오랜만에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동아시아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트남 대략 요 밑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큰데 중국의 아래쪽 지역, 아래쪽에 약간은 S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베트남만 따로 뗄까요?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지금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쭉하게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너무 두껍게 그랬네. 자, 베트남은 이제 위치를 좀 이제 파악을 해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길쭉하게 있는데 주요 도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베트남의 수도, 여기 이 지도 구글맵인데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베트남의 수도는 바로 여기 하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하노이. 오케이? 그리고 밑에 보면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있네요. 요 호치민이 예전 이름이 여러분 사이공입니다. 사이공?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개항하는 과정에서 1차 사이공 조약을 맺었다. 그쵸? 바로 그 밑에 지역이에요. 프랑스를 통해서 개항이 되는데 그 밑에를 뭐라 불렀죠? 코친차이나라 불렀잖아요. 이 밑에 지역을 코친차이나라고 이제 불렸고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사이공이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북쪽 베트남 지역을 여러분 통킹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킹. 알겠죠? 여기 그리고 통킹만이라는 만도 있고요. 베트남에 대한 요렇게 이제 가장 지리적인 기본적인 걸 알고 베트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베트남만 띄워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S자로 그려봤고 오른쪽 이제 위쪽은 중국이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왼쪽에 이제 있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바다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베트남이 있는데. 자, 베트남 얘기를 어디부터 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개항을 통한 이후에 베트남 얘기를 많이 생략을 했어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갑신정변 배울 때 청나라가 청프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프랑스가 베트남 지역을 접수하고 중국 남부 지역까지의 좀 영향력에 이제 있는 과정에서 이제 청프 전쟁이 치러진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 일본한테 당한 것처럼 여기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불리면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얘네는 프랑스 강점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죠. 일본이 엄청나게 이제 강력해지는 과정에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으키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다 점령하죠. 게다가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다 대동아 공영권으로 묶으면서 일본의 엄청난 영향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당연히 여기서 이 과정에서 베트남 지역까지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공격하면서. 아니 근데 지금 베트남은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의 흐름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연합국에 속해 있고 일본은 주축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 둘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죠. 우리 땅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우리 땅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네, 싸우고 있네. 요거 2차 대전의 흐름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런 것을 준비했던 우리나라에서도 김구 선생님이나 여러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광복을 준비했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그런 해방의 순간을 준비했던 위대하다는 건 베트남 인물들에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위대한 이제 존재라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바로 호치민입니다. 교과서마다 호치민 또는 호찌민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호찌민이 바로 제가 지금 글씨를 너무 크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호찌민이 바로 베트남에서 프랑스도 꺼지란 말을 할 뻔했는데 프랑스도 나가라, 일본도 나가라,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독립운동을 펼쳤던 지금 인물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이랑 다른 점은 이 호찌민은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를 이제 자신의 이제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베트남 해방한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2차 대전에 실제로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서 호찌민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수립이 됩니다.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바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서 자본주의적인 느낌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정부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일본 물러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전히 니네 식민지배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물러났고 우리는 승전국이고 우리의 영향력 없애기 싫다. 프랑스가 이런 호찌민을 비롯한 이런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고 적을게요. 웃기지 마. 우리 여전히 니네를 식민지배 하고 있어. 니네 뭔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냐. 그러니까 야, 예전과는 다르다. 호찌민이 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 프랑스까지 이참에 쫓아내보자 하면서, 이건 파란색. 자,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베트남이, 이제 일본은 이제 없어졌어요. 패전했으니까. 근데 프랑스가 자꾸 웃기지 마 이러니까 프랑스랑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니들도 이제 나가라.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자, 아무래도 베트남 인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홈그라운드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리고 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셌으면 프랑스를 완벽하게 이제 이기는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뭐 DMBF 전투, 이런 전투들도 나오는데,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이제 이 호찌민의 베트남이 승리했다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 알았어. 프랑스가, 그래, 니네 정말 열망이 대단하구나. 그래, 전쟁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저기 제네바에서, 이건 빨간색으로 적어야 되겠어. 더 중요하니까. 자,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종료에 대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회담이 이렇게 195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프랑스 군 곧 철수할게. 2년 안에 뭐 철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프랑스 알았어. 철수할게. 그 베트남의 승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철수하기 전까지 우리가 프랑스가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면서 좀 자본주의, 이런 이제 연합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조금 정부를 따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이 남북한이랑 이제 한반도 문제랑 비슷한데, 우리도 지금 약간 사회주의, 소련, 북한, 우리 미국 이 군정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각각 일단 나눠서 전쟁을 이제 수습을 하자. 그리고 정부 수립을 준비하자. 그러고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하자. 자, 요게 제네바 회담의 결정 내용입니다. 통일을 위한,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지금 남북한에 서로 지금 다른 성향의 이제 정부가 수립되려는 움직임, 그거를 통일을 하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2년 안에 하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게 이 제네바 회담입니다. 이 17도선에 대한 분단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나오고요. 오케이, 잠시 휴전 같은 이제 느낌인 거죠. 인도차이나 전쟁을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 2년 기다릴 수 있어. 좋아, 우리도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식으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자. 라고 하면서 남쪽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사회주의 세력이 통일을 하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미국이 이번엔 웃기지만 합니다. 베트남이 빨간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된다면 중국, 베트남 다 빨개지고 바로 옆에 타이완만 이제 파란 자본주의 국가로 이제 남아있는데 이 전 세계 동아시아의 흐름이 좀 빨갛게 사회주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원치 않았던 미국이 웃기지마 하면서 이 남쪽 아까 정부가 수립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었죠. 남쪽에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는 요 과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을 통일 못하게 완전히 분단을 시키는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북쪽 호치민은 사회주의 세력은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겠죠. 제네바 회담으로 이런 것까지 다 결정됐는데 그러면서 이 무력을 다시 써야 되나 하면서 다시 전쟁에 대한 분위기, 북쪽 베트남과 남쪽 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는 호찌민을 비롯한 이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개입을 해볼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자, 지금 여기 북쪽 빨간색으로 적고, 남쪽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그 와중에 북쪽 베트남의 지금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이 남쪽에서 베트콩이라고 하는 남베트남 그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걸 구성해서 여기서도 이제 막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켜서 사회주의 세력이 통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줘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는 완전 반란 세력이고 쿠데타 세력이다. 게다가 잘 보세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완벽히 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한 구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 통킹만 아까 우리 봤지만 요 근처에서 미국 배가 북베트남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했다. 요런 사건이 나중에 다 조작됐다고 밝혀지는데 요걸 조작해가지고 야 니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배를 공격할 이유까지 있어? 아직 우리 전쟁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력을 써서 공격하냐? 우리도 니네를 공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자, 오늘 색깔을 좀 쓰고 싶은데 자꾸 까만색으로 쓰네요. 자,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베트남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로 베트남 전쟁, 요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킹만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어딜 지원하겠어요? 남쪽 베트남 파란 쪽을 지원을 하겠죠. 이쪽을, 그쵸?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북쪽 베트남은 이쪽에서 이제 존재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 중국이 지금 가깝게 있죠. 중국의 또 은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6.25 전쟁 직후는 아니고 6.25 전쟁 끝나고 한 10년 후쯤에 6.25 전쟁과 거의 똑같은 남북 전쟁이 이렇게 체결되는 거예요. 북쪽이 사회주의, 남쪽이 자본주의인 것도 똑같죠. 그쵸? 이렇게 전쟁이 체결되는데 미국이 여기서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베트남은 진짜 아까 1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정말로 독립국가, 사회주의의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이 정말 셌나 봐요. 게다가 베트남 아래쪽 남쪽 베트남에서 활약했던 사회주의자들, 이 베트콩들의 활약도 상당히 컸어요. 곳곳에서 게릴라 작전 같은 걸 펼치면서 남쪽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미국이 제대로 이제 힘 한번 못 쏘게, 물론 힘 쓴 적도 있지만 엄청난 이제 힘을 보여주고 북쪽 베트남에서 그거를 지원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쪽 베트남이 승기를 잡아가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남쪽 베트남 이제 게릴라 요 부대가 베트콩, 요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이것도 적어둘까요? 이것도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수능 문제 같은데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이게 지금 남쪽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남쪽에 있는 자꾸 빨갛다고 하네, 죄송합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 요 세력입니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베트콩 얘네들이 그 구정대공세라고 엄청나게 1968년에 설날, 음력 설날을 이제 시점으로 엄청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전쟁이 이 사회주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니까 미국 내에서 야, 지금 남의 나라 지금 전쟁에 껴들어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자,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전쟁 그만하자. 그냥 미국으로 와라, 군인.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파병된 젊은 청년들 많이 여기서 죽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내에서 전쟁이 이제 그만하자는 반전 여론이 막 형성되고요. 그 아까 구정대공세 이후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 뭐 저기 주변에 막 저기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도 막 미국 편에서 참전했는데 별 효과를 못 거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반전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베트남 전쟁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슨이라는 대통령이거든요. 존슨? 근데 이 존슨 다음 대통령이 전쟁을 그만하겠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닉슨이 당선되면서 이 베트남 전쟁은 갑자기 확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제 좀 이제 침체적인 이제 시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닉슨이 선언을 합니다.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이제 자, 표현인데, 그래, 맞습니다. 반전 여론도 있고 전쟁 그만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가들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놔두고 우리는 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이렇게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쟁이 이제 북쪽 베트남에 의해서 유리하게 끝나가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미군이 이제 실제로 철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철수가 결정되는 게 이것도, 자, 이건 파란색,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파리에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자, 이게 1973년인데 여기서 미군의 완벽한 철수 그리고 전쟁을 그만하자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군의 철수. 그 미군의 철수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북쪽 베트남이 승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여전히 남아있던, 미군이 철수해도 여전히 남아있던 남베트남 자본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승리를 하려면 영토적으로 무력적으로 다 점령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자 1975년에 북베트남이 남쪽 이제 베트남의 중심 도시인 사이공을 점령을 하면서 완벽하게 베트남을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랑 다르죠. 그쵸? 통일이 여기선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통일된 국가 베트남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통일된 국가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게 되겠죠.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이 되고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지금의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인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베트남은 통일되었습니다. 자, 오늘 6.25 전쟁이랑 베트남 전쟁 얘기했는데 베트남 전쟁 상당히 좀 복잡한 느낌이죠. 여러분들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필기를 하면서 설명하니까 조금은 이제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몇 번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요 베트남 얘기가 단독 주제로 동아시아 수능에서 여러분 내신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요. 다뤄지기 때문에 이미 많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 요 영상 끝날 때 뭐라고 하죠? 카드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상 끝날 때 이제 관련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영상인가? 그렇게 하나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 영상이 예전에 작년에 고3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탑5를 오답률이 아니라 영웨이브가 아니라 오답률 탑5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영상이 있거든요. 동아시아사 기출 해설에 대한 그 영상에서 25분 자 댓글에도 써있어요. 이 설명 그래도 써놓을게요. 53초부터 보면은 마지막 문제가 이제 베트남 문제인데 지금 보시고 있는 요 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방금 배웠던 얘기를 요 흐름을 배웠습니다. 지금 배운 얘기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캡처하셔서 한번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쭉 흐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다는 얘기. 오케이? 요런 흐름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잘 구분하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냉전이 지금 정말 전쟁을 통해서 거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한 닉슨 독트린 때부터 조금씩 냉전도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교가 수립된다는 얘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